재직 중이십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김옥래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탑의 김옥래라고 하고요. 방금 잘못 소개된 게 있어서 지금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이제 강연할 내용은 이제 초소형위성과 뉴스페이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겁니다. 아마 또 대전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항공우주연구원에 다니시는 이제 아버지를 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오늘 소개할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학부모 아버지가 항공우주연구원 다니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기는 아직 없나 보네요. 한 분? 네. 여기 본의 아니게 오늘 강연하러 왔다가 사실 저희 연구실 선배님을 뵈가지고 여기 이제 학부모로 오셨었거든요.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솔탑이라는 데서 지금 책임연구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창립 멤버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제 솔탑에 와서 이제 병역 특례 때문에 솔탑에 와서 이제 근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역 특례 때문에 회사에 왔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지만 재미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과학터치의 기회가 됐던 거는 이제 연구재단에서 하는 이제 사업 중에서 큐브위성 위성체 플랫폼이라는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연구 책임자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한누리 3호라고 하고 5호라는 초소형 위성을 개발하는데 참여를 하였습니다. 솔탑이라는 회사는 혹시 여기서 문지동 사시는 분들 있으시나요? 오가다가 거기 큰 이제 돔 안테나가 있는 곳이 있는데, 문지동 전민동에 보게 되면 솔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탑이라는 회사는 주로 이제 위성 시험이나 위성을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초소형 위성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에 대한 연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이제 이 강연까지 하게 되면 총 한 3년 동안 한 9회에서 10회 정도 강연을 했는데, 혹시 은하철도 999 혹시 보신 분이 다 학부모님들만 웃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참 힘든데, 은하철도 999라는 이제 만화 영화가 있는데 이걸 보게 되면 되게 우울하고 약간 우중충한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주에 대한 연상을 하게 되면 깜깜하고 혼자 있으면 무섭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요. 조금 이제 다른 걸 넘어가면, 이건 이제 그라비티 이제 영화인데, 혹시 그라비티 영화 보신 분들 있나요?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그라비티 영화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제 우주 쓰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부딪히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룬 그런 영화였어요. 거기서 보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지구로 돌아올 때까지 굉장히 좀 무섭고 그 다음에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실제 내가 만약에 우주에 올라가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 하게 되면 저는 못 살아올 것 같아요. 그럴 정도 우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가 있죠. 그리고 마션도 아마 보셨을 텐데, 마션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인공이 화성에서 뭐 만들어서 캐먹어요? 감자죠. 감자를 캐먹는데, 실제로 화성에서는 감자를 심어서 키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유독한 가스가 이제 토양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씨를 키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던 거고요. 이제 보게 되면 보통 우주에 대한 영화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외롭고 힘들고 그 다음에 뭔가 되게 쓸쓸한 분위기로 영화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화들도 여러 가지로 그런 분위기를 많이 자아냈죠. 이제 실제 다시 돌아와서 세계 최초로 이제 위성을 만든 나라는 어딜까요? 러시아죠.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약간의 선물이 있습니다. 약간의 선물이 있고요. 이제 선물은 이
위성의 이제 전원을 차단하는 이제 RBF 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위성을 발사하기 전에 꽂아 놓거든요. 그때 그 태그를 2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개를 손을 들고 답을 해주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소련이죠. 소련에서 처음 만들었고 이제 간단한 이제 우주에서 방송하는 것들을 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든 게 스푸트니크라는 위성이 처음이었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든 위성은 유리별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연구센터 카이스트에 있는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이제 그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때 계셨던 분들이 이제 영국에 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위성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사한 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년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별 1호와 얼룩소라는 만화 영화가 있거든요. 사실 재미는 좀 없는데 그걸 이제 기르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 아이가 여기서는 이제 우리별 1호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성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위성을 운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GPS 같은 경우는 혹시 GPS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린이들 있나요? 아마 없겠죠. 좀 힘듭니다. GPS 같은 경우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성이 내 위치 정보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수신기가 있으면 수신기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바탕으로 내 위치를 계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위성이 알려주는 거는 내가 언제 이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내가 수신했을 때 수신 시간을 가지고 거리를 알고 그 거리를 3개, 4개를 가지고 위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PS 같은 경우는 잘못 오해하면은 뭐 위성이 내 위치를 다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성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위성은 내 위치와 내 시간에 대한 정보만 전달해주면 실제 수신을 해서 처리하는 거는 내 핸드폰이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GPS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하거나 혹은 길을 찾을 때 이제 맵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뭐 구글 맵이든 혹은 다음이든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등등등 내비게이션들이 있을 텐데 그 내비게이션을 활용할 때 가장 크게 사용하는 건 이런 사진들도 이제 위성에서 영상을 촬영한 걸 바탕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려서 새벽에 축구 보잖아요. 새벽에 축구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그게 선을 타고 와서 축구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위성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스카이라이프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를 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등등 했을 때 그런 영상을 수신하는 것들도 위성에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위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에 시간 맞춰져 있잖아요. 시간 맞춰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 바로 사실 GPS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같이 시간을 동기화하는데 어떤 방법을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했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이런 GPS를 개발한 거고 GPS에 이제 부가적으로 이제 위치를 추적하거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향후에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처음 출발해서 개발됐던 게 사실 GPS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뉴스페이스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아직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딱 하나 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나사라는 게 떠오를 텐데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새 시대에는 스페이스X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페이스X 민간 기업이잖아요. 예전처럼 나사에서 주도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우주 산업을 이끄는 형태가 주로 되는 게 뉴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에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뭐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지만 실제 우주에 들어가는 위성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험을 통과해서
진행을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실제 우주에 사용되는 것은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핸드폰에 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비싸봤자 3만 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그런 그 회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고, 실제 전통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주를 개발하는 것을 뉴스페이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뉴스페이스 하면은 조금 뭐 생소할 수도 있는데 뭐 민간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뉴스페이스의 특징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주 그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주를 개발한다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상업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나사에서 그 달 탐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냉전 시대, 소련과 미국이 싸우는 냉전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한 거였고, 그 이외의 것들도 다 어떠한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만 우주를 개발하는 것이 뉴스페이스의 대부분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들게 되면 이제 그 소행성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지구에 없는 물질들을 갖고 있는 소행성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채굴해서 돈을 번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발사체 같은 경우 이제 그 위성을 우주에 올려보내기 위한 발사체의 경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작게 만들어서 소형위성만 발사할 수 있게끔 좀 더 상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금 같은 경우도 실제 국가 예산, 그러니까 부모님의 세금을 통해서 우주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돈을 끌어오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우주용 부품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클래스 S라는 우주용 부품이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실제 그 상업용에서 쓰고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우주 개발을 하는 것들이 뉴스페이스의 특징이고, 위성이 작아지고 한두 개 위성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위성을 올리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기 항공우주연구원도 있지만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드는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만 발사를 하게 되거든요. 하나만 발사를 하게 돼서 그게 위성이 꼭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설계하고 보수적으로 시험하고, 그리고 나서 많은 시험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발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개발비가 많이 들고 위성이 우주에 올라와서 고장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 뉴스페이스의 특징은 뭐냐면 위성이 작아지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드는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위성 시스템이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올렸을 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안 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성을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위성을 막 100개, 200개씩 올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00개 위성을 실제 그 궤도상에서 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100개를 올리는 게 아니라 120개, 130개를 올려서 20, 30개는 실패를 해도 100개가 운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뉴스페이스 시장의 좀 약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집 운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뭐 스페이스X에서는 스타링크로 위성은 뭐 3,000개를 올린다. 그 다음에 원앱에서도 위성은 몇백 개를 올린다. 이러한 개념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약간 스페이스 에이전시랑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나사가 있는데, 기존에는 나사가 프로젝트의 중심이 돼서 프로젝트를 리딩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서비싱을 받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업적인 측면이 많이 넘어왔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얘기들을 지나가고, 근데 왜 대용성보다 초소형위성인지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용성 나름대로는 상당히 쓸모가 있고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용위성이 개발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위성 개발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작은 만큼 사실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만약 군용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혹은 정말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대상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초소형위성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초소형위성인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위성들을 보게 되면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높이가 한 3m, 4m 정도가 돼요. 위성이 엄청 높죠. 무게도 1000kg, 2000kg, 더 무거운 것들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거에 비례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그거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성 하나를 만들었을 때 실패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시험을 통하지만 우주라는 것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열심히 만들어도 올라가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2천억짜리를 만들어서 우주로 올렸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 예산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내 세금이 터진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나로우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나로우 실패했을 때도 5천억짜리 뭐 불꽃놀이를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게 되면 5천억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게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성능을 줄여서 하는 컨셉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집에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있나요? 혹시 집에 할아버지 계셔가지고 이게 전축이거든요. 한 번도 네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보신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MP3 아닙니다. 네 워크맨입니다. 다음부터는 손을 들고 얘기하시면 네, 선물을 드린다고. 네 그래서 워크맨이고요. 요게 테이프를 돌리는 건데 요만한 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들 핸드폰도 그전에 시티폰이라고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차에 있었던 시티폰이 있었는데 시티폰의 크기가 사실은 이 마이크보다 더 약간 컸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 얼마나? 손바닥만 하잖아요. 상당히 많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되게 고가고 큰 장치들이 약간의 소형화되어 가는 게 전반적인 전자부품들을 하는 시스템들의 약간 특징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도 사실은 위성이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위성을 그냥 면밀히 따져보면 그냥 컴퓨터예요. 컴퓨터고 핸드폰이랑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핸드폰도 저희도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역시 위성도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성도 약간 비슷한 추세에 가게 되고요. 근데 좀 작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기능들상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큰 위성에 쓰는 성능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여기도 컴퓨터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 큰 위성도 전력 공급기가 있지만 요만한 위성도 사실 전력 공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촬영하고자 하는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통신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사실 기능상은 동일해도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소형 위성에 처음 만드신 분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의 이제 박트윅 교수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폴리텍에서 만든 이제 졸디 푸이 수아리라는 분이 두 분이서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을 창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신 분은 누구냐? 그래서 제 지도 교수님이 장윤규 교수님이 처음으로 초소형 위성을 창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초소형 위성을 처음 만들었을 때가 2000년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만약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초소형 위성을 기반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을 잘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런 초소형 위성들이 처음 목적은 사실 대학원생들 교육용으로 처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장난감이라고 치부를 해서 국가에서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안 해줬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급변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 했던 것들 바탕으로 위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 쓰는 부품들이 우주용 부품들이 아니에요. 다 그냥 일반 핸드폰이나 자동차에 쓰는 부품들을 그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올라가서 테스트가 되고 그걸 가지고 결과물들을 보니까 상용 부품을 가지고도 충분히 위성이 위에 올라가서 작동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점차 다른 미션들을 하게 된 게 사실 초소형 위성의 출발이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아쉽죠.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위성을 들고 왔으면 좀 더 확실했을 텐데 사실은 이 1kg짜리 인류라고 하게 되면 10x10x10짜리 초소형 위성이에요. 되게 작은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2U라고 하게 되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정도 사이즈, 그
그 다음에 3U, 6U, 12U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초소형 위성인데 사실 이제 그 외국에서 정의하는 거 보게 되면 피코셋, 나노셋, 마이크로셋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셋까지의 범위를 보통은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게 되고 보통 50kg 미만의 위성들을 모두 다 초소형 위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크기로 비교해 봤을 때 뭐 큰 위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뿔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조그마한 이제 마이크로셋이나 조그만 위성들은 뭐 오리나 혹은 이제 늑대로 좀 비유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역시 그 기능이나 힘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다 네 발 달린 동물이죠. 뛰어다닐 거고 속도가 다를 테지만 약간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초소형 위성을 좀 접근하기 좀 더 쉬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우리 학교 연구실 처음 만들었던 우리나라 최초 초소형 위성인 한누리 1호고요. 이걸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이제 한누리 3호, 5호입니다. 5호이고 그 다음에 이게 6U 정도 사이즈로 다 해서 만든 델린저라는 위성인데요. 사이즈를 보게 되면은 좀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저게 위성이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여기 보면 태양전지판도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태양전지판 다 달려 있죠. 그리고 통신하기 위해서 안테나나 이런 것들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위성이랑 큰 기능 사이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마한 위성들이 큰 위성을 대체할 수 있는 임무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위성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발사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발사체 하나를 다 빌려서 그 발사체의 위성을 탑재해서 하나의 발사체 하나의 위성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보면은 마우스가 안 되는데 마우스가 안 되네요.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우스가 네. 한번 화면만 좀. 네. 이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기 파란색. 네? 땡. 한 번 했으니까. 어디? 땡. 저기 까만색 옷 입으신 분. 미국 땡. 저기 회색. 아까 전에. 아닙니다. 잠시만 어디? 중국 땡. 이스라엘 땡. 일본 땡. 여기 초록색. 이란 땡. 저기 그 필라. 네. 땡. 어디야? 이탈리아 비슷했습니다. 좀 크게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아니에요. 저 소원을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내리고 여기 빨간색 안경 쓰신 친구. 유럽 맞어.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거 와서 좀 따가 받아가시면 돼요. 끝나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발사체에 탑재가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항우연에서 이제 만드는 그 KSLV-2라는 발사체가 있는데 그게 발사할 때 그 근처에 한번 가셔서 볼 수는 없거든요. 보긴 좀 힘든데 가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살아생전에 처음 들을 수가 없는 소리거든요. 천지가 개벽할 만한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음이 콩닥콩닥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면은 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혹시 내가 항공우주공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난 박사를 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박사를 했지만 상당히 힘든 과정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 굉장히 힘들고요. 건강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사가 좀 긴데 이게 마우스가 잘 되면 중간에 넘어갈 텐데 이게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그 위성에 이게 페어링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요새 밑으로 한 단에 분리가 되고 그것들 이제 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발사체에 위성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네, 이제 하나씩 이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위성 하나 밀어내게 되면 투입이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의 위성을 위해서 하나의 발사체를 활용하는 게 이제 대형 위성들이라고 하게 되면, 초소형 위성을 보게 되면 이러한 파드라는 조그만한 박스가 있어요. 이 박스에다가 위성을 넣어서 발사를 하는 게 초소형 위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들이 여기 보게 되면 달그락달그락 붙어 있거든요. 여기 그것도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이런 큰 위성들은 이 가운데 떡하니 가운데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발사체가 운용되지만 조그마한 위성들은 옆에 이렇게 붙어서 발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발사한 초소형 위성 사진인데요. 이게 실제 찍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 플래닛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초소형 위성입니다. 네, 엄청 작죠. 이거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만들었던 초소형 위성이 이제 우주에 버려지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왜냐면은 통신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인도 발사체고요. 인도는 ISRO라고 하는 스페이스 에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사는 유러피안 스페이스 에전시고요. ISRO 같은 경우는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도가 우주 기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사를 하게 되면 페어링도 분리하고 여기 주 위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카르토셋이라고 하는 이제 인도 위성을 메인 페이로드이기 때문에 먼저 분리해주고, 그 다음에 런치 어댑터 뿌려주고,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있죠. 이게 실제 우리가 탑재되었던 위성이 달려있던 캠이에요. 여기 좀 더 위성이 하나씩 나갈 겁니다. 좀 큰 위성들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큰 위성 하나 보내주고, 큰 위성도 또 보내고 나면 여기 이게 퉁퉁 지구에 벌어지는 것 같은 거 있죠? 이게 사실은 초소형 위성입니다. 네, 이런 데서 이렇게 발사가 슝슝슝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버려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봤을 때 지구에 버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궤도를 가지고 위성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이제 실제 발사를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퉁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 있을 때 뭐 하나 퉁 나가고, 여기 이제 하나씩 열리죠. 하나 열렸고, 여기도 열려서 하나 나가고, 여기도 이제 하나씩 열리면서 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도 하나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이제 우주상에서 이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발사를 하냐면 같이 다 발사하지 않아요. 네, 약간 간격을 줍니다. 간격을 줘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충돌이 이제 안 되니까 보통 이제 그런 방법들을 많이 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한 몇 미터, 몇십 미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퍼지게 되고요. 그 퍼진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운용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소형 위성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항공모함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비행기의 능력들과 다 플러스해서 이거를 비행기로 만든다 생각하면 엄청 기름이 많이 들겠죠. 대신에 큰 걸 가져가서 거기까지 비행기를 들고 가서 비행기가 거기서 운용될 수 있게끔 하는 개념인데, 실제 초소형 위성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만들면 물론 성능도 좋고 엄청 좋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로 보게 되면 배틀크루저랑, 혹시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 우리 아빠가 해요? 우리 아빠가 해요. 어딨어요? 아빠 했었어요? 네. 거기 보면 배틀크루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그 배틀크루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인 것처럼 그 캐리어라고 있죠. 캐리어에 보게 되면 여기 인터셉터가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때 배틀크루저는 한 대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작지만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하는 컨셉들이 약간 초소형 위성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 개 인공위성을 만들기 위해서 유의한 비용은 2천억 정도 들고요. 이제 하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시간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공위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은 수백 명이 되고, 실제 이렇게 위성을 만들게 되면 그 위성에 관련된 도면이나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등이 사실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오픈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대형 위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만큼 힘든지도. 근데 이런 초소형 위성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다른 추세들을 가지게 돼요. 처음에 이제 1998년도에 처음 위성이 발사된 이후에 되게 잔잔하게 발사가 되다가 2012년도부터 붐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2021년, 22년 더 개수가 점점 증가하게 되거든요. 지금 뭐 1000개, 2000개 발사하는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시장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급격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셋 사이즈로 보게 되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발사된 거는 한 30cm 정도 되는 큐브셋이 가장 많이 발사됐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U 큐브셋이나 6U 큐브셋 초소형 위성이 사실은 초소형 위성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유틸리티가 가장 높아서 3U랑 6U가 가장 많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용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는 위성 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위성을 발사한 걸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나라가 없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은 위성을 몇 개나 발사했지? 하나, 그 다음에 2개, 3개, 8개, 9개 정도 발사했네요. 9개 정도 발사했는데 이제 보게 되면 없죠.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요게 그래도 순위에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는 약간은 지금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라가면 대부분이 실패해요. 거의 60%는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도 이전까지는 학교에서 주로 수행을 했다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기업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성공률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르게 위성 한 100개 쏘면은 현재 한 80% 정도 이제 회사에서 하는 위성들은 그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 대부분 다 UHF 대역의 이제 통신을 사용을 했는데 요새 이제 아마추어 무선 통신 하셨던 분들 계신가요? 저희 연구실 선배님 말고 아마 없을 텐데 혹시 이제 혹시 이제 영화 보신 분들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네, 햄 라디오로 하는데 사실은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안 하죠. 그래서 그 햄 라디오가 시작점이 돼서 사실은 초소형 위성도 이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위한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위성의 이제 성능도 좋아지고 보내야 될 데이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대역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초소형 위성이 뭐 교육용으로도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지만 이 상용 빨간색 부분이 점점 증가한 걸 보면은 실제 초소형 위성 시장들이 실제 커머셜로 많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파란색 부분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군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초소형 위성. 빨리 올려서 한번 해보고 다시 올려서 또 해보고 하는 컨셉들을 미국에서는 많이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위성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사실 기술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대형 위성 2,000억이 드는 위성을 만들어서 검증하기보다는 좀 싸게 만들어서 검증을 해보는데 좀 초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 시험이 좀 많습니다. 과학 시험이 좀 많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조선대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초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그 물곰이라는 그 좀 극한 환경에서 잘 살아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주 공간에서 올려서 이제 시험하는 그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가지고 그 세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줄기세포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실제 시험을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주에 올려서 거기에 있는 시험 환경에서 잘 자라나는지 지상에 있을 때는 잘 자라지 못하는데 우주에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자라나는지 이런 것들도 시험을 하게 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 사실 또 가장 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스페이스 시장에 들어서는 약간 제품을 파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초소형 위성인데 이제 나사 JPL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화성 탐사 로버라든지 그다음에 화성 탐사선을 만드는데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나사의 JPL이라는 연구소에서 이 마르코라고 하는 화성 지구 간 통신 링크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초소형 위성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이 안테나가 사실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통신을 위한 안테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여기서 생성을 해주면 여기서 반사가 돼서 지구까지 통신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이 마르코 위성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화성에 간 초소형 위성으로 상당히 좀 이슈가 됐었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을 했고 이때 사용했던 뭐 구성품들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사에서 개발 중인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이라는 거 위성이 그 발사체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걸 가지고 화성에 갔을 때 화성의 초소형 위성을 여러 개 이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지금 최근 추세입니다. 그거 이외에도 이런 솔라 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주에 올라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 태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분출하거든요. 근데 그 분출하는 것들이 뭐 양성자 입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약간 그 우리가 그 돛담배 이제 돛 따라서 하는 것처럼 우주에서도 비슷한 걸 달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추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운영하다 보면 궤도도 변할 테고 이런 형태들을 많이 지금 현재 컨셉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태양은 항상 열을 내뿜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밤낮이 있지만 우주 올라가게 되면 그냥 다 낮이에요. 왜냐면 항상 태양이 보일 테니까. 물론 이제 지구에서 돌게 되면 그게 없을 텐데 지구를 벗어나게 되면 항상 태양빛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을 했고 아직은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연구할 때 초소위성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학교랑 같이 그 교육용 위성들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샘플을 채집해서 실제 지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임무들도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더 기술을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 신호를 지상에서 송출했을 때 잘 수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우주에서 보냈을 때 지상에서 수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안테나 기술을 포함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실제 군용으로 그 지상 기반 레이더들을 시험할 때 실제 우주에서 신호 채집하는 이런 미션들을 수행한 대표적인 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국제주정거장이거든요. 발사를 해서 촬영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제 뭐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별 촬영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그 소행성에 가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 없는 물질들도 있지만 지구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뭐 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좀 백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 3,000kg 정도가 다 그런 굉장히 귀금속으로 되어 있는 소행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집을 해서 지구로 가지고 오게 되면 떼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주에서 생겨나는 이제 그 감마레이 버스트를 측정을 하는 그런 임무에 해당되는 거고요. 뭐 테크헤드 쓰시고 이게 국제우주정거장 태양전지판인데 초성위성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그 remove before flight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 위성의 전원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을 제가 선물을 드리고자 했던 거고 실제는 이렇게 조그마한 위성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용으로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뭐 대학교 학부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뭐 그 우주에 올라가서 통신이 되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던 위성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실패라기보다는 발사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주파수 문제가 제일 컸고요. 위성을 뭐 수백 개를 한 번에 발사하는데 주파수 허가를 받기가 사실 쉽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혹시 킥스타터라고 해서 외국에서 이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을 투자해주는 그 회사가 그런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억인가 20억 정도 투자를 받아서 만들었던 초소형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초소형 위성들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태양 전력 받고 여기서 카메라 촬영하고 이제 안테나 가고 통신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만드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송호준 씨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인용 인공위성을 만들어졌던 분이고 혹시 망원동 인공위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분의 이 초소형 위성을 만드는 그 시기 기간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그냥 개인이 만들기엔 사실 위성이라는 게 상당히 좀 제가 봤을 땐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호준 씨는 뭐 해외에도 가서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발사하긴 했죠. 근데 이분도 발사하고 나서 위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위성을 뭐 쓰레기를 올린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했고요. 이때 미션은 이제 여기 LED가 있는데 LED가 이게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우주에서 이게 LED가 깜빡인다고 이 지상에서 보일지는 사실 의문인데 이거를 관측을 해서 모스보호를 LED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송호준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인물을 일본에 있는 분들이 이 전면 패널을 다 달아서 LED로 모스보호를 만들어서 관측한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위성들을 아마추어 셋이라고 해가지고 아마추어 세틀라이트라고 해서 AMCS라 불리게 되는데 이제 그 출발들이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그 대기업에 다니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취미 삼아서 만들었던 위성들이 올라가면서 테스트했던 게 AMCS의 사실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위성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MCS에 등록되어 있는 주파수가 등록되어 있는 위성들 같은 경우는 위성이 지나갈 때 주파수를 조정하다 보면은 위성에서 보내는 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런 그 CW 신호에 대한 모스보호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국제우주정거장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스케줄 중에서 이제 아마추어 그 무선사들이랑 그 교신을 하는 스케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때 아마추어 무선 통신 장비를 가지고 이제 말로 통신을 해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거 워키토키가 한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2개를 사주셔서 제 동생이랑 많이 갖고 놀았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위성에서 오는 신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그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런 안테나 큰 거 들고 있으면 좀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상용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플래닛랩이라고 해서 아까 처음 소개됐던 위성인데 3U 정도의 사이즈의 위성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해상도 3m에서 5m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 항공에서 발사한 위성이 아리랑 1호인데 아리랑 1호가 영상을 촬영한 게 3m 정도였습니다. 물론 영상의 퀄리티나 여러 가지 측면, 뭐 관측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지만 그래도 초소형 위성 가지고 이 정도의 영상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상용으로 상당히 많은 영상을 판매를 하고 있는 게 플래닛랩입니다. 그래서 상용적으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회사고요. 그리고 뭐 그 이외에 통신 임무들, 뭐 신호 감청 시스템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뭐 AIS나 ADS라는 게 있는데 AIS 같은 경우는 아마 학부모님들이라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뭐 AIS 데이터가 뭐 어떻니 저렇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AIS 데이터라는 게 배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보내주는 게 AIS거든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위치가 어떻고 그런 정보들을 보내는 게 AIS인데 비슷하게 하는 것 중에서 비행기에서 ADS-B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DS-B 같은 경우는 수신기만 갖고 있고 비행장 근처에 있으면 그 신호를 수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비행장 근처에 수신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서 수신을 해서 지상에 전달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그 스파이어라는 회사에서 이 AIS 수집하는 초소형 위성을 만들어서 70개 정도 발사했거든요. 근데 이때 16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AIS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ADS-B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AIS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배가 많이 모이고 배가 어디로 흐르는지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랑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지구 영상을 다 촬영을 했을 때 지구의 밝기, 그러니까 그 도시의 밝기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그 돈이 흐름이랑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1,600억이나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S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도 이래저래 해보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위성은 아까도 한누리 1호가 있었고, 제가 만든 한누리 5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시네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에서 만든 시그마라 위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만들었던 캐니발 같은 경우는 편대비행하는 미션이었는데 영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카이스트에서 만든 초소형 링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계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이제 로켓 한다고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한 친구고요. 지금 현재까지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도 대전에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아웃리치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한 번쯤 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만들고 있는 위성의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발사체의 크기는 뭐 몇십 10m가 넘어갈 텐데 그 정도의 크기가 아니라 뭐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발사체고 거기다 50kg 정도 되는 위성들을 발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재 뉴스페이스를 이끄는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한 영어고 등등등인데 여기 보게 되면 숫자들을 보게 되면 한 개만 발사하는 위성들이 없어요. 다 보면 648개, 500개, 66개, 뭐 여기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4,000개를 발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미션들이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쏘는 게 현재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원앱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런 키워드들만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원앱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전지구 고속 인터넷 망을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굳이 지금 인터넷이 잘 되는데 왜 우주를 가지고 인터넷을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인터넷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선이 연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을 연결했을 때 그 선을 연결한 유지 비용도 상당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빛의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지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전 세계망을 좀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원앱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업을 본인들이 독점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터넷이 잘 공급이 되는 전 세계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사실 20%가 안 됩니다. 실제 그런 통신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전 지구적으로 하면서 본인들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상업적인 목적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가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원앱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위성을 뭐 2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에다가 만들어 놓고 플로리다에서 바로 발사하는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블랙스카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위성이고 이제 영상이 해상도가 1m 정도 되는 위성인데 위성의 질량은 한 100kg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뭐 다목적 실용 위성이나 큰 위성들 보게 되면 위성 질량이 1000kg이 넘어가고 해상도가 0.7m인 반면에 이런 조그만 위성이지만 해상도가 1m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관측폭은 좀 좁아도 여러 개의 위성을 올리는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재의 수성 위성의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뭐 텔레스코프트를 지상에서 쓰는 텔레스코프트를 그대로 활용해서 우주에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핀란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혹시 이제 영상 레이더라고 해서 이제 레이더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반사되는 신호를 가지고 저기 물체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레이더인데 이거를 계속 쏘게 되면은 어떠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흑백 영상이 아니고 이게 레이더 신호를 받아서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되게 소형 싸 위성을 만든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신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영국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실제 그 지금도 서비스하는 위성들 상당히 있지만 그보다 좀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고자 지금 여러 가지를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입니다.